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자, 이 2015년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 좀 어떻게 1년 연두 달 잘 채우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올 한해 어땠나요? 별거 아니지만 좋은 일도 그리고 뭐 별거인 큰 일도 있고 막 그랬겠죠. 또 근데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해가 가기 전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라도 올 한 해도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좋은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인사를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네, 말 한마디로 천년빚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연을 더 반짝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내일로 하루하루 미루다가 해를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가 가기 전 청취자분들에게 꼭 이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네, 부족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랑만큼 저희도 사랑을 듬뿍 담아 12월 2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이제 숫자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5에서 6으로. 네, 그렇습니다. 5에서 6으로 가면서 오키 씨는 뭐 또 새로운 뭐 감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20대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그런 날이 온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숫자 하나 바뀌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가끔 저희는 큰 이제 대수가 돼요, 지금. 가끔 좀 연연해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왜 연연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20대에서 30대가 되니까 좀 연연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런 30대라는 그 출발선에 서기 직전이니까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남은 2015년에서 뭐 힘들었던 일은 좀 털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2016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끝이 좋으면 뭐 시작조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별거 같았던 일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었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올 테니까요. 혹시 마음에 담아놨던 짐이 있다면 조금은 내려놓으시고요. 네, 뭐 여기까지 버텼다. 올 한 해도 잘 버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 좋은 일이고 그리고 애썼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애썼다. 잘 그러니까 버텼다. 말이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요. 오프닝에서 이제 감사의 문자를 한번 보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의 문자를 보낼 사람 정해놨나요? 리스트업을 해놨나요? 저는 이미 몇몇 분에게는 전했어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요즘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엽서를 편지를 써서 제 지인들에게 나눠줬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군요.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어떤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 겨울철은 우울증에 걸리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합니다. 특히 1월에서 2월에 가장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해가 바뀌면서 정책들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2016년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잘못된 자녀 훈육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어제는
올바른, 네. 오늘은 잘못된 네. 것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겨울이 오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인식이 우울증은 쉬쉬하면서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병을 더 키워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람도 많았죠.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잖아요. 이 자살이 사실 우울증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28개 조사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되게 좀 희한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표가 완전 네.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살률은 높은데 항우울제 소비량은 이게 낮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약물 과용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높은 자살률을 고려하면 우울증 환자 가운데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을 불치병, 평생 안고 갈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문제는 마음의 감기로 불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우울증인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신협회에서 만든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총 10가지 항목에 네, 아니오로 대답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솔직하게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오키 씨가 대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슬프거나 짜증이 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네. 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하기 싫고 흥미가 없나요? 네. 그래, 생각하지 말고요. 네. 세 번째. 최근에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나요? 아니요. 자, 이번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번째. 잠을 못 자거나 너무 자주 깨거나 너무 오래 자나요? 아니요? 죄책감이 드나요? 아니요? 여섯 번째. 집중하기 어렵고 결정을 못 내리나요? 네. 자, 다시 오키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여덟 번째. 안절부절 못하고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었나요? 아니요. 아, 이거 아니군요. 아예 길 것 같았는데. 아홉 번째. 절망적이고 자신감이 없나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 의외인데. 자, 마지막으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이렇게 총 10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표시를 따로 안 했는데 혹시 순철 씨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결정을 못 내린다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활동량이 줄었나요? 줄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2개 정도? 네. 저도 뭐 2개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개 중에 네라고 답한 항목이 5개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요. 저희는 한 2개 혹은 3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 정도겠네요. 그냥 보통이겠죠. 네, 보통이라고 합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질문은. 자,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췌장이 인슐린에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게 될 때, 췌장은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할 때 당뇨병이 생기거든요. 네. 뇌에서도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아, 마음에서 나오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뇌에서 뇌에서 나오는 나옵니다. 병이군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중에 월경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막 나쁘고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임신을 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요. 뭐 임신 우울증 이런 거라든지 이게 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우울증 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증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자가진단 10가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우울증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건데요. 이게 때로는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거나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집중력 저하입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직장인은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집중력 저하는 사회적 기능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의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삶에 대한 흥미나 관심조차가 사라지는 거죠. 심할 경우 그렇게 매달렸던 취미 생활도 어느 순간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울한 기분은 풀기가 더 어렵고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우울증에 걸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자기 비하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또 막 이유 없이 진짜 여기저기 막 진짜로 신체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 로체스터 대학교 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불면증이 나타난 뒤에 평균 5주 후에 우울증이 발병을 했다는데요. 따라서 불면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 자체가 이미 우울증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인 거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려면 생각부터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랜 시간 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우울증까지 온 사람들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운동이라고 하죠. 우동이 아니고요. 운동은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우울증도 상당히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엔도르핀 아시죠? 유명한데 이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이 엔돌핀의 고통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웃을 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도 이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오는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겨울에 말이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햇볕을 좀 쬐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운동에서도 말한 세로토닌, 햇볕을 좀 받아야지 잘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예, 춥고 밖에 나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햇볕을 좀 쬐는 것이 필요하죠. 네, 순철 씨 많이 돌아다녀야겠네요. 같이 걸어갈 사람이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울해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요.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걱정에 병원 치료를 선뜻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우울증 약은 평생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금단 현상이 있는 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약 복용을 권하는 것은 재발 위험이 좀 커서요.
방지 차원에서 좀 약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라고 해요. 3에서 6개월 지어주는 게. 네. 음,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AP는 직장에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한 후에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의 대처 능력과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제도군요. 네.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네, 노동부가 지원하는 한국 EAP 협회의 희망 나눔 센터나 아니면 희망 드림 근로복지넷의 EAP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아, 이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피해를 볼까봐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죠. 원칙적으로 이 의무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음. 의무 기록은 본인 아니면 그 누구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막 나오듯이 의무 기록 이렇게 막 빼가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기록에 남을까봐 진료를 미뤄할 필요는 없고요. 또 진료를 미루면서 병을 키우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직 정신과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병원 가는 거를 꺼려서 방치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 우울증은 초기에 잡으면 치료도 잘 되고 재발할 가능성도 적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서 재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낫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재발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서 나중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장애 등록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게 이제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 지적의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을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네. 요새는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정신장애인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함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눈치를 챘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고 떨쳐내는 게 좋겠어요. 네, 힘들고 슬픈 상황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울함은 찾아오기 때문인데 하지만 극복 의지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2016년이 되면서 정책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정부가 2016년 예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6년 예산은 올해 대비 3% 증가한 386조 7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부문과 보육 및 양육, 그리고 교육비 부문의 예산안 개정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 분야입니다. 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의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늦어지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지원인데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해주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양육비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육비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간차등형 보육 확대인데요. 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비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제도예요. 네, 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도 시행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0에서 2세와 같이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또 교육비 부문에서도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면서요. 사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한 학기 등록금, 이게 등록금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네, 이런 대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 장학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액을 늘린다고 하고요. 대상 역시 1에서 3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네, 그리고 예체능계 대학생에 대한 국가 우수 장학금 수혜 인원도 좀 늘릴 예정이죠. 수혜라는 것은 혜택을 진짜 받는 사람들, 네. 수혜 인원이라고 하죠.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2배 많은 28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등록금도 등록금인데 타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주거비 고민도 상당하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 좀 시행될 예정인데요. 학교나 국 공유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기숙사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일자리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 네, 3포 세대, 아니면 인문계 학생의 90%가 논다는 뜻의 인구론 이런 것 같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요즘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데요. 2016년 예산안에 의하면 일자리 예산이 올해 비해서 12.8% 증가해서 청년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 더욱 활발하게 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의 예산을 21% 정도 늘려가지고요. 취업 역량을 강화를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 일자리 허브로 이렇게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3개월 동안에 매월 6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견기업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는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재정 지원 대상을 5,700명에서 14,60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2배 이상 늘어나네요. 네. 또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는데요. 네. 2016년부터 말이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 그러니까 50%에서 60%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간 역시 90에서 240일에서 120에서 270일로 30일씩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지급하는 기간도 증가하고 네. 실업급여가 기존보다 인상되고 기한도 늘어나면서 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이직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주거 부문에서도 바뀐 게 있죠. 사실 요즘 좀 턱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에 가까운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죠. 네,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내 집 마련의 꿈이 가능한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요. 주거비를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주거 형태와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국 97만 가구의 평균 월 11만 원의 주거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같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1만 5천 호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 조금 색다른 사업들도 있는데요. 젊었을 때 어르신을 돌보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나중에 본인이 노인이 됐을 때 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돌봄 포인트 축적 서비스인데요. 어르신들 돌보면 그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이후 이 돌봄 포인트를 사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본인의 노후에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남성 육아 휴직도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2016년부터는 남성 육아 휴직 프로그램인 아빠의 달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3달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좋은 소식 같은데 또 군대 병사들의 월급도 오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상병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15만 4,800원이었던 월급이 내년 17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 개정된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은 홍옥회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자, 이 겨울이 되면 될수록 겨울에 관련된 그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여겨졌었는데 겨울 그림이 많이 없나 봐요, 혹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허를 찌른 느낌이네요. 왜 겨울 그림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겨울 그림보다는 지금 초상화라던가 인상파 그림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정하는 기준이 예전에 미술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본 그런 그림이거든요. 생각도 못했네. 겨울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겨울 그림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오늘은 어떤 그림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역시 겨울과는 좀 동떨어진 창조, 천지 창조. 네. 야, 이것도 종교에 대한 내용이죠. 네. 또 민감한 내용이네요. 그래도 연말은 이런 종교적인 그래요. 신앙심이 북돋아지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때니까 나름 이렇게 끼워 맞춰봐요. 네, 알겠습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와 더불어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데 저는 이 이름을 들으면 네. 닌자가 생각나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가 거기 나오잖아요. 도나텔로도 나오고 미켈란젤로도 나오고. 이름을 외우게 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게 하는 네. 닌자 거북이 잘 만들어졌네요. 진짜 웃기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고요. 네. 르네상스의 미술가이자 조각가, 건축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한 미켈란젤로는요. 정말 너무 다양한 재주를 가진 예술 장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조각으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 있죠. 네. 이 다비드상과 피에타. 네. 다비드상은 그 남자 조각상인데요. 굉장히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했거든요. 그렇군요. 남자인데 네. 비율도 딱딱 맞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피에타는 예술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피에타라고 칭하는데요. 특히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피에타 조각상이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고 조각상을 봐도 뭔가 그런 성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요. 재주가 많은 만큼 또 그림도 그렸는데 그림으로 유명한 거는 최후의 심판하고 천지창조 등이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천지창조 작품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천지창조는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예배당 천장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천장에 꽉 차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요. 규모가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클지. 네. 거대한 아치형을 이루는 직사각형 모양의 성당 천정 같은 경우 천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천장은 길이가 40.93m라. 네. 40.93m. 네. 그리고 폭이 13.41m. 네. 상상이 안 되네, 상상이. 그리고 높이가 20.7m. 네. 뭐 엄청난 크기의 네. 그런 작품이네요. 그렇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천장 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사원의 천장 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스티나 대성당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 회의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곳이죠.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 정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미켈란젤로는 거의 혼자 4년에 걸쳐서 이 천장 전체에 꽉 차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오. 이 혼자 40m, 13m 되는 천장화를 그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력에 이상이 생기고 목의 통증도 굉장히 심했다고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을 때인데 그분은 컴퓨터를 사용할 만큼 이제 목 통증과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거북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승목-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거 걸리셨었던 것 같은데. 뭔가 창시자 느낌인가요? 네, 그럴 수 있었겠어요. 네, 왜냐하면 천장화를 그리려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계속 위를 쳐다보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고개를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한참 쳐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뻐근하겠어요. 그리고 천장화니까 그 붓을 칠하면 그 물감들이 약간 떨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게 막 얼굴에 떨어지고 분진가루 같은 게 눈에 떨어지면서 시력도 완전 나빠졌다고 해요.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는 이제 전자파나 이런 걸로 이제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분진, 네. 물감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한동안 안 그렸어요? 네,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이거 음. 그림을 그리면서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거의 23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야. 그러다가 또 다시 주문을 받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및 벽에 또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었죠? 네, 최후의 심판은 그 천장화가 천지창조라면 그 바로 옆에 최후의 심판도 같이 이어져서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엄청난 와 진짜 이건 인간이 그린 최고의 예술 작품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둘 다 되게 대단해요. 네. 그리고 이 천장화 천지창조는요 그 거대한 규모답게 그림에 얽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오, 재미있는 네네, 에피소드.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들려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천지창조는 1508년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성당에 천장화를 주문하면서 제작이 됐습니다. 새로 교황이 된 율리우스 2세는요, 성당의 천장이 낡기도 낡았지만 이전 교황이자 시스티나 성당을 건설한 자신의 삼촌 시스투스 4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천장화를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처음 천장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좀 받았을 때 상당히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켈란젤로는 본래 자기를 조각가라고 생각했어요. 화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림은 자기보다는 라파엘로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파엘로가 더 그림 쪽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화를 그리라는 주문을 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리우스 2세는요. 미켈란젤로를 소성당에 가두고 그림 작업을 다 끝내야 집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오. 이 교황도 되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도 지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교황의 말이니까 아주 어길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군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자기보다 상사인 교황에게. 교황도 상당히 좀 떨떠름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켈란젤로가 워낙 뛰어난 그 천재 화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일단 맡겨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안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안에서 혼자 그러고 있나 되게 궁금하고 혹시 안에서 뭔가 쓸데없는 걸 하고 있지는 않나 자기 그리라는 그림 안 그리고 이상한 거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황 성격이 되게 급한 성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진척이 없으니까 참을 수 없었던 교황이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말도 없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에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이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겠어요. 네, 그렇죠. 자기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교황의 등장에 정말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황 앞에서 붓을 꺾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역시 예술가들은 성격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성격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지 않는 성격. 음. 이런 행동에 화가 난 교황은요. 미켈란젤로를 쫓아내버립니다.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떠나고 난 후에요. 교황은 그때까지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던 천장화를 마침내 볼 수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림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막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래서 그 그림을 보자마자 미켈란젤로를 쫓아낸 거를 후회한 교황은요. 자신의 권위와 체면까지 다 버리고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부탁합니다. 완성해달라고. 미켈란젤로는 결국 다시 천장화를 그렸고요. 그 사건 이후로는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그 천장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누구나 천장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천지창조는 천장 중앙의 구약성서의 이야기에 기반한 9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네. 이 9개의 장면들은 각각 3개의 다른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아담과 이브가 탄생한 후 낙원에서 추방된 이야기, 또 하나는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3개의 주제가 9개의 장면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땅과 바다의 분리, 달과 해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희생, 대홍수, 술에 취한 노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심을 이루는 9개의 그림 각 양옆에는요. 세모꼴의 날개 형식으로 또 다른 성서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졌고요. 또 그 세모들 사이사이에 또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빈틈 하나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천지창조는 총 33개의 판넬에 300명이 넘는 인물이 채워진 거대한 천장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음. 얘기 듣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걸 혼자 그렸다고 생각하면 더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 중 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장면이 노아의 이야기로 가장 나중의 이야기죠. 네. 오히려 미켈란젤로는 노아의 이야기부터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어요. 네, 노아의 이야기부터 그렸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상당히 그림이 섬세한 반면에 그 외의 그림들은 좀 더 단순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비밀이 있냐면 처음에 미켈란젤로는 인물을 하나하나 굉장히 세세하게 근육과 주름을 표현해서 그렸거든요. 네. 그렇게 온갖 공을 들여서 반쯤 그려나가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천장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니까 자기가 세세하게 표현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천장이 높이 있다 보니까. 이때 미켈란젤로는 작은 부분에 신경 써봤자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좀 더 큼직큼직하고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린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갈수록 그림이 점점 단순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요, 이 9개의 중심 그림 중에서 중앙에 있는 아담의 창조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네, 신과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그 그림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아담의 창조를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뭐 그래요. 그만큼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림에 대해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중앙에 있는 9개의 그림 중 4번째 부분에 있는 아담의 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구현한 신의 권능을 최고로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는 그림 왼쪽에 절벽에 반쯤 누워있는 아담과 그림 오른쪽에 허공에 떠있는 여호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오락이 걸치지 않은 아담은 왼팔을 뻗어 여호와와 손가락이 맞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근육질의 튼튼한 몸을 가진 미남으로 그려졌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남성의 육체가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를 건강한 남성미가 느껴지도록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제 막 태어나서인지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달리 분홍 빛깔로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른팔을 쭉 뻗어 아담의 손가락과 맞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멍한 표정의 아담과 달리 허공에 떠있는 여호와는 역동적이고 힘찬 자세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는 둘의 손가락 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여호와의 손가락은 아직은 닿기 직전입니다. 아담이 내민 두 번째 손가락은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닿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민 두 번째 손가락은 좀 더 힘있게 뻗어 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생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의 찰나를 묘사하려는 것처럼 아직 닿아 있지 않은 손가락이 더욱 극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수많은 케루빔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중에 여호와의 왼팔에 안긴 여자는 이브입니다. 이브도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아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담의 시선은 묘하게 여호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브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케루빔 그리고 이브를 한데 감싸고 있는 커다란 붉은 천을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보세요. 천의 형상이 마치 인간의 뇌를 단면으로 자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의 색을 붉은색으로 쓴 이유도 뇌를 형상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붉은 천 밑으로 뻗어나온 여호와의 다리와 케루빔들의 다리는 뇌와 신체를 잇는 신경과 핏줄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가 아담에게 손을 뻗어 지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왜 여호와를 감싸고 있는 붉은 천이 뇌의 형상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뇌는 인간 지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엔 천장화를 그리기 싫어했지만 4년여에 걸쳐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린 후에는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신의 영역을 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신의 보살핌으로 탄생한 기적이라고 여길 만큼요. 그만큼 거대한 천장화 천지창조는 인간과 신을 마음으로 이으면서 경이로운 신앙심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키 씨는 이 그림을 좀 실제로 본 적이 있죠? 네, 제가 그 바티칸에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봤는데요. 네, 정말 엄청나게 커요. 되게 압도될 정도로 그 엄청나게 큰 공간에 천장에 꽉 차게 그려져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넓은 공간에 빽빽하게 서서 위로는 천지창조를 보고 또 옆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굴면 경비원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막대기를 치면서 경고를 줘요. 네네. 조용히 하라고. 네. 여기가 시스티나 성당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작품을 감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작품만 봐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요. 좀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워낙 작품이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가이드 설명을 듣고 이 작품을 봤거든요. 그래요. 오키 씨가 오늘은 그림 설명을 한 가이드가 돼줬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호흡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자녀 훈육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어제는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잘못된 훈육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훈육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훈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혼낼 때와 밖에서 혼낼 때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야 이놈아 너 정말 혼날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치는 엄마가 밖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 이제 그만하렴. 이렇게 고상한 척 주의를 준다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보다 본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그런 점들을 정확히 캐치해내거든요.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생기면 그런 엄마의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흉내내거나 엄마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이 터져라 훈육을 한다 해도 아이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꾸짖을 때는 그곳이 집이든 밖이든 일관된 훈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나중에 차분히 혼내려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차분히 야단치려는 보류형 훈육 방식은 어른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야단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혼내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아이와 마주보고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다그친다고 한들 아이는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다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나 사회의 매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돼 있고 그래서 혼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혼날지도 모르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꾸중을 듣더라도 무엇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야단을 맞으면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진짜 야단을 쳐서 바로잡아야 할 때조차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셋째, 화를 내면서 혼내거나 반대로 치켜세우며 우회적으로 혼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화를 내는 것도 엄마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훈육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을 표출하는 노여움은 훈육이 아닌 위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낼 때는 간결하게 혼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하고 아이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화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치켜세우면서 우회적으로 혼내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사줘라며 아이가 때렸을 때 길동이는 착한 아이지, 착한 아이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혼내는 방식도 아이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데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부모가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혼내야 합니다. 넷째, 반성을 핑계로 밀폐된 곳과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하는 훈육은 절대 피하세요. 어두운 곳에 대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좁고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두렵고 무섭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밀폐된 곳과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입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독방이라고 하듯이 어른이라는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집안에 독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에 잘못된 훈육으로 공포감이 생기게 되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밀실 폐쇄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훈육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참고 참아서 속에 있는 화를 모아두었다가 참지 못해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귀를 통해서 큰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부모의 화난 모습을 접했을 때 아이들의 동공은 커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도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시각과 청각 효과에 의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두려운 부모가 아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짜증내지 마시고 분풀이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머리를 때리며 꾸짖는 훈육도 아주 안 좋습니다. 가끔 손버릇이 안 좋은 부모를 보면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머리를 맞으면 기분이 상하고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머리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회초리로 장단지 부근을 때리셨죠. 아프긴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훈육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훈육법, 즉 해서는 안 되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훈육은 아이 육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와 아이 간의 신뢰와 애정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혼내거나 다그치는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훈육하면 기가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오냐오냐 하는 부모도 좀 많아서 오히려 그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는 오히려 공동체 생활에서 살기 힘들다는데요.
네, 일관되고 단호한 훈육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존감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내 자녀, 그 자녀가 가정 밖에서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잘 적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훈육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고요. 네, 아이를 혼내기 전에 이것이 학대인지 진정 아이를 위한 훈육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12월 2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